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잠깐 이제 킵해뒀던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공예 분야의 전시 판매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게 얼핏 이제 큰 틀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예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서 7월 1일부터 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전시 및 판매 위탁계약서, 그리고 판매 위탁계약서, 그리고 판매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이제 경우들을 딱 상정한 거죠. 경우들을 상정해서 거기에 맞는 표준계약서들을 5종류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판매 수수료의 정산 방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품의 저작 재산권 귀속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하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고요.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이 또 포함이 되고요. 고용보험 납부,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 구제 조항 등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준계약서를 도입을 하면서 뭐 이것이 다는 아닌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민법상으로 보면은요. 민법상으로 보면 민법상에 이제 계약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계약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의 자유가 요게 사적자치라고 불리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적자치의 원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상으로는. 그래서 요게 각자 계약의 주체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사적자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지금도 널리 이제 유지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이제 근대사회는 이런 것들의 원칙을 확인했고요.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뭐가 있냐면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덧붙여집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덧붙여져요. 이게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 공정의 원칙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느 한쪽이 유리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한 계약이 맺어지는 분야들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번에 공예 분야에 대한 이런 표준계약서가 제시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니지만 공정을 유지하는 속에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민법 조항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보면은요. 자, 현저히 그 공정을 잃은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문화미디어에서도 뭐 기분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칸 국제영화제 송강호라는 배우가 우리나라 남자 배우로는 최초로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BTS 소식은요,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터가 7주 연속 1위를 했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후속곡이 다시 교체해서 1위를 차지했고, 그러다가요, 오늘 제가 이 시점에서 또 덧붙여 드릴 수 있는 것은 버터가 다시 정상에 올랐어요. 버터가 다시 정상에 올라서 이 빌보드에서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7주 연속했다가 자기 노래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이제 1위를 탈환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 노래로 계속 이제 BTS가 1위 자리를 9주 연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팝의 본고장에 가서 K-팝이라는 장르로 여기를 다 이제 사실상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저력이나 수준이 이렇게 대중문화 쪽에서도 정말 뭐 이게 대중문화가 한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장르를 개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최정상, 그 어떤 것하고 견줘서도 절대 이제 뭐 밀린다는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베네치아. 베네치아가요. 유네스코 위험문화유산의 등재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인데 위험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 요걸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118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베네치아가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위험 문화유산으로 이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안 그래도 지반이 약한 베네치아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대형 관광 크루즈가 오가면서 베네치아의 약한 지반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위험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위험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그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요렇게 이제 지금 있잖아요. 이 집안에 큰 영향을 나쁘게 미치고 있는 이 크루즈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통행 같은 것들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요렇게 있잖아요. 이제 위험문화유산으로 차라리 등재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베네치아를 위험문화유산으로 등재할지 여부는 7월 16일에서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유네스코 총회 의제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16일에서 31일이면은 지금 이게 거의 결론에 이제 도달할 정도 상황에 지금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이. 그리고 최종 결정은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이라는 게 뭔지 좀 더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미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서 전쟁, 난개발, 막 개발하는 걸 난개발이라고 해요. 어지럽게 개발한다고 해서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어지러운 난자를 써서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무분별한 관광산업, 반달리즘. 이건 이제 문화예술을요, 막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달리즘은 자기네 뭐 문화적 전통,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 근본주의자, 이슬람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절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막 집권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중동 지역 같은 데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잖아요. 반달리즘적 행위를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교 유산 같은 것들을 막 폭파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세계 유산에 대해 가지고 위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긴급 보호 조치에 나서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이나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그리고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남한산성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제 역사 마을로 하회와 양동, 하회마을 양동지구 같은 데들이 있고 조선 왕릉이라든가 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고창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경주의 역사지구 그리고 창덕궁 수원화성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 및 불국사 등 총 14건이다. 요것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유네스코 나올 때마다 세계문화유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찝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시험 같은 걸 치를 때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추진상식 과학 IT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영국의 이제 억만장자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 예전에도 러시아의 뭐 재벌이 말이에요. 그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이제 우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우주 정거장에 한번 같이 동승해서 탑승했다는 뉴스를요, 십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에. 그랬었고, 그때 뭐 750억 정도를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한 일주일간 거기 머무르면서 새로 가야 될 우주인들이 탑승하고 가는 우주선에 타고 갔다가 이제 귀환해야 되는 우주인들을 싣고 오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다시 지구로 내려왔던 일이 있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소연 씨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 프로젝트로 이걸 진행해가지고 가서 우주에 가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오게끔 했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뭐 화제 인물들도 막 그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뭐 우리가 뭐 알만한 분이라고 하면은 신세계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명희 회장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막 지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연세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젊은 과학자를 이제 우주로 보냈던 이런 기억이 있죠. 자, 이제 그랬었는데 그 남성 한 분하고 여성 한 분 뽑았다가 남성 한 분이 중간에 탈락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소연 씨가 이제 최초 우주인이 됐고, 다만 요즘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공을 바꿔갖고 다른 걸 공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국가에서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래도 되냐 뭐 이러기도 하는데, 뭐 그때 갔다 온 걸로도 이제 성과는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 그쪽에 인프라나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또 바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요, 진짜로 이걸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있잖아요. 3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이거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거여서 이게 의미가 좀 남다른 거고, 그래서 여기도 우주에 갔다 왔다가 아니라요, 진짜 관광이에요. 말 그대로 관광인 겁니다.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사진. 이거 사진은 제가 안 뺐네.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자에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VSS 유니티를 타고 우주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막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기업 이름이나 우주선 이름 같은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여기에 이제 실험 비행들이 계속 뉴스를 좀 장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사람이 타고 자기가 직접 타고 우주 관광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건 또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버진 갤럭틱은 약 25만 달러 가격에 600여 장의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예약 판매를 했대요. 가격이 상당히 다운됐습니다. 관광 상품이니까. 우주 정거장에 같이 동승해서 갔다 오는 것은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750억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인 관광으로, 이게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돈을 내고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제한적이겠지만 어쨌건 2억 8천만 원 정도 가격에 600여 장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예약 판매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완전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타보겠습니다. 그러고 탄 겁니다. 그래서 90분 정도의 우주 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90분 정도의 우주 비행을 했는데 90분 정도의 우주 비행이면은 시간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그죠? 여기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나사가 인정하는 요 정도면 우주에 나갔다 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찍고 돌아온 건데, 이제 그 정도면은 액티비티 스포츠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나가서 지구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지구 바깥에 지구를 보고 오는 거니까 관광상품 정도로는 손색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90분에 2억 8천만 원이면은 분당 얼마예요? 도대체? 분당 얼마지?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무튼 가격은. 근데 이게 이제 이미 티켓도 판매했고, 이게 성공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내년에 이거 실현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고, 이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스페이스X가 가장 앞섰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머스크도 굉장히 이제 이걸 부러워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같이 응원도 해주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지금 뭐 이런 거를 개발을 막 하고 있잖아요. 우주선을 쐈는데 우주선이 갔다가 이렇게 발사체가 있잖아요. 그게 발사체가 비싸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어서 이게 가격이 현실화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1단계 발사체가 다시 있잖아요. 발사체가 이렇게 갔다가 추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준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사람이 탄 그 부분을 외부로 내보내주고 발사체가 원하는 장소로 되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자꾸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스페이스X였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9월에는 궤도 비행에 도전할 계획에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창립자 이제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블루 오리진을 창립을 해가지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을 기념해서 오는 7월 20일에 우주 비행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해요, 정말. 이 진짜 오는 7월 20일? 잠깐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점이면은 요 시점쯤이 좀 지났는데 제가 요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네.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챙겨보시고, 어쨌거나 이게 우주비행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관광상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참 진짜 엉뚱한 아이디어 같지만은 이런 엉뚱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씩 이 뭔가를 좀 바꿔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2억 8천만 원이 아니라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외국 관광을 갔다 올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거보다 더 내려간 가격으로. 그럴 때 한번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실 목표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서 이거 진짜 남다른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도 꿈꿔볼만 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비싸네요. 근데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과학 IT 분야까지 이렇게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엔터하고요. 인물 용어 이걸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